오늘도 몇 가지 소식들 조합해서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어제 올랐던 거 S&P하고 나스닥 다 반납하고요. 다우는 이틀 연속 내려갔고 유럽 지수들 혼조세, 아시아도 혼조세였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읽은 거죠. 최근에 이제 좀 며칠 올랐잖아요. 며칠? 하여튼 지난주하고 해서 좀 올랐는데 그거 더 이상 방향성을 못 잡는 거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조정이 일어나도 크게 조정이 일어나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로는 그냥 월스트리트 약간 그 내리면서 끝났는데 데이터들이 막 혼조세예요. 왔다리 갔다리 뭐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과 관련해서 연준의 눈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데이터 보면 좀 특이점은 리테일 세일이 원래 이제 증가할 거라고, 코어 리테일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7, 0.4 증가가 아닌 마이너스 0.7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그냥 코어 아닌 전체 리테일 세일은 0.6 감소를 예측했는데 1.3 마이너스가 일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이 리테일 세일이 보시면 과거 추세선상을 쭉 그어봐도 그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렇게 쭉 급등했던 게 내려왔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들면서 뭔가 한번 손에 또 쥐어졌죠. 그래서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 내려오는 것 같더니 3월에 또 통과시면 또 돈을 쥐어졌죠. 그래서 다시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급등 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계속 증가했던 거에 기대감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HMI라고 그래서 주택 관련된 지수. 이것도 이게 이제 가동률인데 미국 가동률이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둥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80대, 높으면 80, 낮으면 78 정도까지 올라가는 가동률이 좀 올라가다가 이제 좀 이제 이 상승 강도가 떨어진 건데, 이거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요 강도가 낮아져서 덜 돌릴 수도,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원자재 공급이나 이런 공급이 둔화돼서 얘가 가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혼재돼 있어서 그건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주택지수거든요. 주택지수가 작년 11월일 겁니다. 아마 이게 11월인가요? 예. 작년 11월 이후에 이게 주택업자들의 심리지수거든요. 주택시장에. 근데 이제 좀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주된 이유를,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고요.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쇼티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들의 신뢰성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과거치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약간 조금씩 식어가고, 그러니까 과열 양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나 주택시장의 과열은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치솟았던 그 상승 압력에 약간 소프트하게 조금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 쭉 내용, 이거 이제 해주라입니다. 한국경제 해주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21년 6월 10일자입니다. 6월 14일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 월스트리트저널 나왔는데 밑에 얘기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림드, 트림드 민 프라이스 인덱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고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게 트림드 민 컨슈머 프라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티키는 뭐냐면 이 변동성이 적은 물가 항목들을 가지고 물가를 뽑아낸 거고요. 트림들은 뭐냐면 그 너무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위로, 그러니까 너무 위로 변동성이 크거나 아래로 너무 붙어 있거나, 그래서 중앙값만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위로 잘라내고 너무 안중에 아래 거 잘라내고 중앙값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이제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물가보다는. 이거를 보기보다는 전 사실 스티키가 훨씬 더 그쪽에, 그러니까 목적에 잘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설명 중에서 가장 이제 주되게 보는 건 이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거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어떤 뭐 움직이거나 큰 어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 제외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잘 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정도가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라고 하면 이 상승 각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최근 상승 각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쭉 내려갔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각도로 지금은 각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보면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예. 쭉 점진적으로 내려갔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각도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 올라올 때는 이거보다 떨어지는 각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1년, 여기에 작년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5월이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의 이 궤도를 만든 거고, 이거는 2008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각도가 2012년이니까 몇 년간 이 각도를 만든 거거든요, 패턴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각도가 빠르다고 해서 이게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반대입니다. 각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자금을 부어넣고 이런 행동이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이때는 대규모 자금을 이때 부어넣었거든요. 이때 2019년도 때 QE1이 이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왔는데, 지금은 QE는 이때 퀀터티브 이징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각도가 이렇게 세다고 하는 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유가입니다, 유가. 왜냐하면 석유는 우리 생활 전반 모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석유를 가지고 뭐 석유화학 공장에서 우리 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소재들을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뭐 공장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연료를 댄다거나 혹은 자동차를 굴린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다른 원자재 패턴을 최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한 달째 패턴이거든요. 하물며 내일 쪽에 가스 가격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스 맞나? 네, 가스 아닌데 지금 보니까, 잠깐 달러 넘어가서 볼게요. 이게 이제 금이거든요. 금은 둥근 상태로 내려오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했다 아래로 세게 빠졌습니다. 상승 강도가. 구리 같은 것들 보시면, 구리가 여기 보시면 정점 치고 점점점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콩이에요. 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유독 지금 유가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이 행보가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계속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할 수만은 없고, 향후의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로 유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 부분을 지나고 나서 채권 저걸 볼까요? 본드를 안 봤네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1년 보면 이게 1.7 얼마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4대까지는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채권 투자들은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방향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갔다 점점점 윗방향으로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위로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뚫을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뚫리고 나면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방향 추세선의 트렌드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이미 얘기 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용감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바이든이 원하는 만큼 그 인프라 투자나 그게 뭐 미국 가족 부양인가요? 그거와 관련돼서 뭐 대규모로 두 개 합해서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잘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달러 인덱스 방향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최소한 이 저점 바닥에서 윗방향으로 저점을 뚫지 않을 것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다 지금 테이퍼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달러 표시로 되는 원자재나 금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나토도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토는 원래 나토가 한마디 하면 러시아인데 나토가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을 동시에 겨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바이든이 전 세계를 중국으로 압박하는 쪽으로 잘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하고 EU가 지금 G7 끝나고 나서 EU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무역기술위원회 발족했는데, 여기서 중국한테 공동 대응하겠다고 얘기한 게 AI 인공지능하고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제재를,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중국 쪽과 협력해서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통신과 관련된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규약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통신 규약을 통해서 그게 이제 글로벌화되고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 관련된 뭐 그 부품이나 중간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쪽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제재를 계속 가하면 중국은 첨단 기술 쪽에서 발전 속도가 떨어지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군사적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 하나, 이 두 가지. 이제 첨단 기술이 군사하고는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중국을 완전히 팽시키는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국은 좀 불안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시진핑 리스크 얘기 드렸죠. 원래 통상적으로 5년이든가요? 5년이면은 그 주석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파가 그걸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이 시진핑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정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반대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 파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계속 독단적으로 1인 집권을 하려고 계속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인 것 같아요. 이걸 중국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건지 아는데 짓눌러서 그런 건지 전 모르겠는데, 중국이 폭발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성장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쌓아왔는데 향후에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의 행보 때문에. 우리는 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죠. 중국에서 물건만 잘 팔면 됩니다. 14억 인구한테 대규모로 물건을 잘 팔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잘 조율을 하고 주변국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하고 외교 쪽에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쳐다보거나 과거의 형태로 군사 외교를 분석하거나 행동하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에 지대하게 문제를 야기할 정치인들입니다. 가려서 봐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델타가 나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델타 변이 90% 이상 효과 있답니다. 백신만 맞으면 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댓글에 코로나 안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영국이죠. 영국 델타 변이 얘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이게 2000대까지 내려갔다가 1000대까지도 내려갔어요. 1600까지도 내려갔었네요.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8000대, 최근에 8000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4-5배 정도 갑자기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이게 10%대까지 내려갔다, 1%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약간 들린 것 같긴 합니다. 약간 2%까지 다시 들렸거든요. 근데 전 이게 뭐 별일이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때에서 아래까지 완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7일 이동평균선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지금 높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신만 맞으면 끝이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로 나온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백신 변이는 전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속도를 약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사우스 코리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5월 26일자를 보면 한 7.86이었는데 이게 6월 14일자를 보면 24.56이니까 한 17%, 한 20일 만에 17% 정도 밀고 올라왔죠. 굉장히 빨리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예, 뭐 번외 얘기지만 뭐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선 뭐 이재용 씨가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국내 경제직이잖아. 하여튼 기레기들 많습니다. 기레기들.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뭐 그런 것들 어디다 끄집어 와가지고 기사를 쓰던 그런 기레기들도 있었고, 전 요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뭔가 잘 안 하더라도, 강제를 안 하더라도 담당자들한테 잘 권한을 주거나 그러면 상당히 담당자들이 잘 대처를 한다. 그리고 그 대처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말 잘 따라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함을 이번에 또 느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이외의 좀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이익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많이 본 것 같고요. 그 와중 중에 얼마나 쓸데없는 기레기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지 기사로 그것도 많이 보게 됐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GDP 대비 2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S&P인가 어디선가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충분한 저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를 이거로 보면 잘 느끼지를 못하고요. 이거를 리니어 차트인데 로그 차트로 바꾸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로그 차트로 바꾸면 잘 이렇게 돼 있죠. 일정 수준 다른 국가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10%에서 20%대 정도 넘어가면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이 속도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로그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라가는 상승률을 똑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서 10 되면 9명이 늘어나면 되지만 10에서 100이 되려면 9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훨씬 더 한 10배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배수들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이게 강도가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가율을.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백신이 주어지면 그걸 맞출 수 있는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들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백신이 들어오면 잘 하도록.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질병청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잘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들이 정말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 앞에 나오는 델타 변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약간 바뀔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받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잠잠히 사이에 붙어있죠. 없어요. 지금 표시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신만 잘 맞으면 끝난다. 우리나라 속도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를 것이다. 지금도 혹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마음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층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심리 조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체 물결로 보고 주변이 괜찮은,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적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쭉 알아봤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